여러분 안 나오셨을 때 동영상 강의 보충 잘 보시죠? 예. 근데 어떤 그래 나 이렇게 동영상 강의 보충하는데 어떤 강의 보충이 100회가 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들었나 해서 봤더니 이제 그렇죠. 보다가 뭐하고 보다가 딱 뭐하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봤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100회가 넘었더라고. 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 보충이 되지만 와서 또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수업의 효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스케줄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면 이제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저뭐 메가스터디 이런 강의 들으면 다 어때? 한 일주일 남았을 때 2배속으로 이제 남은 거 다 듣잖아요. 난 되게 슬픈 일이지. 2배속으로 남은 걸 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인이 돼서 여러분 수업 내용 말고 제가 뭐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는데 그쵸 진짜 어떻게 됐었지? 한 일주일 남았는데 강의는 한 달치가 밀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녹화를 떴어요. 내가 녹화를 뜬 동안 사실 보면 되잖아. 아니요 녹화 켜놓고 좀 놀러 나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잘 됐어.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게 이제 공인 노무사라고 노무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해봤자 별거 있었겠어요. 아니 이런 애들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렇죠. 일주일 남았는데 수업이 한 달치가 남았네. 그럼 열심히 들어야지가 아니라 녹화 떠놓고 나는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이 열심히 돌아가면 녹화를 해놓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잘 됐어요. 말이 이상한 것 같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나갈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나갈 부분은 여러분 고전 소설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현대 소설을 우리가 주로 하다가 오늘 나갈 부분은 고전 소설이고요. 오늘 이론 내용 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고전 소설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애정 소설, 무슨 영웅 소설, 뭐 전쟁 소설, 그런 식으로 주제, 장르를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주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구조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정 내 갈등을 다룬 소설, 즉 범위가 가족이에요. 가족 혹은 남녀 이런 식의 범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또 세 번째 주제는 사랑 그리고 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혼인 재밌는 주제죠. 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또 여러분들 가볍게 알아두시고 뒤에 우리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론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가정 내 갈등을 다루는 소설들입니다. 가정 내 갈등을 다룬 소설들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1번 제목 보시면은 전처소생과 계모 간의 갈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처소생은 여러분 그렇죠. 이전에 아내가 낳은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모는 이들한테서 온 새엄마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푼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왔을 거고 이건 동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종종 쓰는 어떤 그렇죠. 문학 주제입니다. 아시지 않나요? 신데렐라. 그렇죠. 다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만약 계모, 새로 들어온 엄마가 박해를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고난을 겪게 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혼과 재혼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 중에는 정말 이제 새로운 이 중에는 아니고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충분히 이제 새로운 부모님과 사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소설이니까 저 말이 이상한 말을 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소설이니까 오랜 어떤 역사상 그렇죠. 나의 원래 부모님 뭐 이런 쪽에 정이 가는 게 뭔가 이제 좀 소설에서 많이 다뤄졌었죠. 2번 그래서 선악의 구도 그렇지 고전 소설에서는 선악의 구도로 나오는데 주로 전처의 자식들은 선으로 그리고 새로 들어온 계모는 악으로 설정되면서 그렇지 전처 소생을 박해한 계모가 죗값을 치르게 되는 권선징악적 요소로 마무리되는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야기 코드고요. 밑에 이제 표를 보면서 이 내용이 이제 표로 정리된 거니까
표의 내용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이야기 보면은 전처 소생이 계모의 박해로 인해 야기된 고난을 극복하는 내용. 그렇지. 괴롭히는 내용만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 계모가 우리에게 저지른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소설의 일반적인 뒷이야기가 되겠죠.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4번 내용 한번 보시면은 전처 수생이 계모의 악행으로 인해 죽게 되지만 맞아요. 이 악행의 레벨이 세지면은 악행을 되게 세게 하면은 자식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굉장히 좀 비극적인 소설이죠. 그럼 죽으면요, 계모 승리, 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혼, 그렇죠. 원망을 가지고 죽은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이 되어서 원한을 풀거나 그렇지. 옛날 소설 보면 다시 살아나 환생하여 행복을 쟁취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맞아요. 이렇게 이 전처소 계모의 악행이 심해지면은 죽게 되는 인물도 나오지만 이 죽게 되는 인물은 귀신이 되어서든 다시 살아나서든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서 이제 가정소설이라고 나오고 있죠. 가정소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실 게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모, 전처수생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 이거 중요하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요 앞에 우리가 지금 밑줄 친 부분 앞에 있는 처척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처척 간의 갈등이란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 예, 어제 제가 수업에서 일처 다부제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맞아요. 일부 다처제 하나의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인들 간의 갈등을 여러분 처척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정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요 갈등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편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계모와 전처소생이 아니라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형제, 한쪽 형제는 선한 인물로 표시되고요. 다른 한 명의 형제는 악으로 표시돼서 이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악한 인물이 선한 인물을 박해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선한 친구는 고난을 겪게 되고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렇지 권선징악적 요소에 따라 선한 인물의 승리로 끝나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중심으로 그들의 아내 및 그 가문들까지 갈등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갈등의 양상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설이 나왔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론 시간에 말했지만 오히려 포기하고 한 3, 40초 포기하고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게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어떤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그렇지. 형의 부인, 동생의 부인, 뭐 동생의 아들, 형의 아들 그렇게 가문들의 어떤 뭔가 갈등, 이들의 협력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의 인물들,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그것이 확장된다면 인물관계도를 그려서 오히려 소설을 파악하는 걸 추천드려요. 인물관계도 그리는 게 물론 3, 40초의 시간은 더 허비하지만 이게 나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인물관계도 그리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추천드립니다. 3번 내용 가볼까요? 3번 내용도 2번이랑 비슷해요. 가문 이제 넓어졌죠. 세대 이런 식으로 갈등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 세대에 걸친 가문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난 이번에 한번 했죠. 할아버지 부모, 할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나의 아내,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 아버지의 둘째 부인 이런 식으로 진짜 막 나오거든요. 역시 여러분 3번을 풀 때도 인물관계도에 관한 것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독해가 되게 게으른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인물관계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만 솔직히 잘 안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특히 이런 2번과 3번 주제와 같은 갈등을 다룬 소설들은 그리는 게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밑에 여러분 가문 소설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여러 가족이 정말 많은 가족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가문 소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가문 소설을 제가 수능 때마다 좀 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고전 소설이 EBS 연계로 출제되거든요.
근데 가문 소설은 EBS 연계 작품이 나와도 별로 연계 느낌이 안 들어. 왜냐면 그렇지 1대, 2대, 3대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수능 특강에는 뭐 2대 이만큼 이야기가 나왔어. 네. 근데 뭐 실제 시험을 만약에 1대 얘기를 출제 전혀 사실 모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가문 소설을 항상 수능 때마다 나올 것이라 밀고 있는데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혹시 아니죠. 올해가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또 내년 수능이 중요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 나오고 있죠. 예, 처첩은 여러분들 아내, 그렇지, 아내들을 이루는 표현인데 주로 처가 이제 원래 첫 번째 아내를 말하고 첩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을 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내용 봅시다. 일부다처의 상황에서 그렇지 사회 상황이 일단은 이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악독한 아내가 있고 선량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악독한 쪽이 선량한 쪽을 모함해서 고난에 빠뜨리는 이야기.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선한 아내가 누명을 벗고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맞아요. 이 악독한 아내가 결국 남편을 속여서 선량한 아내를 내쫓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예. 여기서 속은 남편의 약간 이제 몰라 멍청하게 그려지겠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뭔가 깨닫고 반성하는 작품들 이런 게 많고요. 3번 악독한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선량한 아내를 모함하지만 남편이 돌아와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소설들. 즉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뭔가 나쁜 짓이 일어나지만 돌아온 남편이 이것을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도 항상 또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랑과 혼인입니다. 예. 다음 주제 제가 못하고 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과 혼인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일단 사랑과 혼인에서 여러분들 내신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이 2학기 시험 범위에 춘향전이 있었죠. 춘향전이 바로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썼죠? 춘향전에 이몽룡은 신분이 좀 높았고 춘향은 신분이 낮았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랑소설, 혼인소설에서는 사회적 관습 그리고 금기,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는 남녀 간의 사랑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번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남녀, 애정소설, 혼인소설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요소가 이 바로 난관입니다. 난관 플러스 장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로맨스 드라마 보는데 남자 여자 만나서 바로 사랑해. 그럼 어때요? 끝.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지만 갑자기 뭔가 시련이 닥치고 그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 갑자기 서브 남주 이런 새끼들 이런 놈들 튀어나와서 막 여자 이제 위로해주고 막 여자 흔들리고 막 이런 거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랑 애정 소설에서는 남녀가 온갖 난관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이니까 이들의 지금 애정의 진행을 방해하는 난관, 장애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혼인, 그렇지 애정소설 이런 데서는 반드시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춘향전은 여러분이 배우는 소설이었죠. 운영전도 꽤 자주 출제가 되는 소설입니다. 운영전 그래서 잠깐 보면은 맞아요. 운영전은 결국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소설인데 왜냐면은 이거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운영이 혹시 어떤 직업, 어떤 신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운영전 본 사람 없나? 궁녀예요. 궁녀는 어떤 존재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존재야. 왜냐면 왕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여성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어때? 그렇죠. 다른 남자 김진사를 사랑하게 되고 이 둘의 사랑은 어때요? 사실 이루어지면 그건 반란이야. 왕을 능멸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극으로 이루지 못하고 죽는 내용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영전도 꽤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내신에 포함된 학교도 있었었고 2학년 때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지문이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애정소설 부분 한번 또 정리해보면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반드시 난관,
그리고 장애가 나옵니다. 사랑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정소설, 남녀간의 관계소설이 나왔다 하면은 오히려 난관과 장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사랑이 이제 혼인으로 넘어갑니다. 혼인. 그러면 혼인 소설의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나 1번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비슷해요. 남녀 주인공의 결혼, 혼사가 결국 어떤 또 장애 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미뤄지고 어려워져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역시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내용. 자,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그래. 그러면 이 혼인 소설에서 이 장애의 내용으로 소개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 박스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적대 세력의 방해. 그렇죠. 뭔가 적대 세력이 나와서 이들의 혼인을 방해하는 내용. 그리고 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오해. 플러스 전쟁과 같은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결혼이 미뤄지는 커플들. 그리고 한쪽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남녀 혼사를 가로막는 난관과 장애로 작용한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네, 요거 표는 한 번 정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주로 혼사 장애 소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만남하고 결혼이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죠. 장애 요소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혼사 장애 소설, 혼사 장애 모티프에서 굉장히 익숙한 구조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입니다. 미안해요. 장애가 이제 좀 심한 장애야. 어떤 장애냐면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그 혼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연이 맺어지는 과정들, 이런 소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2번을 한번 볼게요. 이승에서 사랑하는 남녀, 둘 다 살아있던 남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사는 등으로 생사가 달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저승으로 간 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사랑합시다, 사랑을 연장하는 내용이 이루어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자주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이승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 저승으로 자기 죽은 사람을 데리러 가는 소설들도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저승에서 행복하게 살까는 아니고 저승에서 이제 염라대왕 같은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서 죽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데리고 다시 이승으로 복귀하는 이런 소설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저승의 혼이 이승으로 내려오는 얘기들도 많지만 산 사람 쪽이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 저승으로 가서 그 자신이 사랑하는 혼을 데려와서 다시 부활시키는, 이승으로 부활시키는 이러한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3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저승의 인물이 이승의 인물을 만나 결연을 맺고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소망을 성취하는 내용의 작품들. 일단 누구예요? 일단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한이 풀리고 소망이 성취하는 내용들이에요. 남북사전 포기도 이거 종종 나오는 지문인데 이거 한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좀 남북사전 포기가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부처님이랑 약간 내기 같은 걸 하거든요. 내기에서 이겨요. 내기에서 이겨서 부처님이 이제 너 원하는, 너에게 딱 맞는 짝을 정해주겠다. 근데 이 짝이 그래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귀신인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고 이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왜냐면 불교 쪽이 좀 허무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너가 그렇게 완벽한 이상을 만나도 결국 어때? 끝이야. 허무 안에 끝나는 거야. 약간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명언소설이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요 용어까지는 시험에서 그렇게 막 자주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언소설이다 하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소설들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론 내용들 다 살펴봤고 우리 오늘 가족 혹은
연애, 사랑과 관련된 어떤 소설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4번 질문 하나 나와 있죠? 네. 요거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려볼게요. 8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7분 정도가 지나거든요. 답은 조용히 써놓겠습니다.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푸는 시간 같은 것들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예, 주로 이제 문학 지문. 예, 심한 사람들은 뭐 5분, 6분도 잡는데 저는 사실 5분, 6분 만에 풀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문학 지문, 특히 소설 지문이라면 보통 7, 8분 정도의 시간 잡고 풀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돼서 진짜 수능을 본다.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 아마 EBS에서 본 작품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급하면 한 3분 만에도 풀 수 있어요. 내용 알아. 그런 내용이야 하고 빨리 풀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다. 원래 어떤 모의고사 정석풀이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소설 지문은 7, 8분을 잡고 풀지만 여러분 또 이제 막상 수능 보는 내년에는 EBS 책을 공부할 테니까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작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항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랑 좀 자주 출제되는 출제 요소 같은 것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때 한림이 인향의 오라비인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어때요? 인물 위주로 읽자고 했었죠. 한림 그리고 인향의 오라비인 인형. 인향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한림이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이게 은근히 요즘은 중요합니다. 장소,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왜 중요하냐면 요즘 이것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제가 한번 문제 만들어 볼까요? 잘 봐. 인형의 집에 기억을 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때? 비몽사몽, 아깝다 이 제주를 다시 볼 수 있고 여기 이 니은의 집에 또 쳐요. 이 집에 또 니은이라고 쳐. 여러분 뒤에 보면 집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집에 디귿을 쳐요. 이제 집.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서 있었던 일. 물어보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요즘 진짜 자주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히려 소설 문제를 받아봤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 쳐 있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장소가 중요하다. 혹은 뭔가 공간이 중요하다. 혹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문제에서는 여러분 기억, 니은이 꿈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해 보시면 꿈이 2번 나오는데 이 꿈의 내용을 구분하거나 이 꿈의 내용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자주 나와요. 집 같은 이런 어떤 장소, 공간 배경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문제들. 아무튼 좀 봅시다. 한림과 인형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인형에게 이르되 인향소저. 소저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죠. 소저는 여러분 젊은 여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젊은 여성. 인향소저와 나와 100년 가약을 맺었어요. 100년 가약은 여러분 혼인을 맺었다는 말이야. 혼인을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인향소저와 나는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나를 위해서 의복 만들어둔 옷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 찾아봅시다. 하니까 인형이 즉시 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 이 누이는 이제 인향을 말하는 거죠. 인향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서 세간을 열고 보니 과연 비단 의복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한림이 한 말이 맞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성해보면 지금 한림과 인향이라는 사람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로 보여요. 혼인 약속. 그리고 이 인향의 오빠가 바로 인형이고,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인향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뭘부터 넣었어요? 일단 인물들부터 넣고 어떤 이 다음에 장소나 관계 같은 것을 넣어서 소설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네. 자, 여러분들 늘 추천드리지만 소설, 처음 보는 소설을 뭔가 좀 읽는데 항상 좀 막막하다 한다면은 인물들을 잡고 이렇게 정보들을 추가해서 이제 그려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내용 한번 볼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 그래, 그 옷을 찾았어. 근데 어때요? 겹겹이 있는지라 인형이 일장통곡을 했다. 일장통곡은 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거. 한마디로 어때? 슬픔이 보이고 있잖아. 계속해서 보자. 가지고 나와 한림을 드리니 한림이 의복을 받아보고 더욱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제가 늘 말했죠. 감정이나 태도나 심리에 관한 서술들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자, 인향이 만들어둔 옷을 발견했어. 근데 얘네들은 왜 도대체 슬퍼하는 것일까? 옷이 너무 이상해서 내 동생 어떡하나 옷 더럽게 못 만드네 이래서 슬픈 건가? 아니면요 옷이 슬프게 생겼나? 이럴 리는 없잖아. 자, 그러면 이들의 어떤 반응, 동생 인향이 만든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만든 옷을 보고 슬퍼하는 반응의 이유를 찾아 나가셔야 돼. 그럼 일단 잘 볼게.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수품제도. 수품제도는 여러분 솜씨 기술을 말합니다. 솜씨나 기술. 그렇지. 인양이 만든 옷을 보고 그 솜씨와 기술을 자세히 보니 좋죠. 아깝도다. 이 재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고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이잖아.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야, 죽은 사람인가? 왜냐면은 이 솜씨가 훌륭한데 이 솜씨를 아까워하고 있잖아.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 여자 죽은 사람인가 예상한 사람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들도 읽어서 풀어가서 알겠지만 밑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인양이 자신을 호음백,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완성되는 거죠. 인양은 죽은 귀신이구나. 죽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내용들을 점점 불려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지만 그렇죠. 인양은 아까 소저라고 여성이라고 표시됐잖아요. 힐림은 남자인가 그럼? 그렇죠. 레즈비언이 아니라면 남자겠죠. 미안하다. 근데 옛날에 레즈비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힐림을 남자로 인양을 소저라는 여성 표현을 두고 여자로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요런 방식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죠. 인물들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 이런 거 항상 연습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소설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이런 어떤 감정이나 태도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가지는 의문들. 왜 슬픈 거지? 그러면 그 슬픔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면은 인연이 죽은 귀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글을 읽을 때 항상 뒷내용을 예상하거나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기억 내용 꿈 문제가 있었지. 꿈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꿈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의 꿈. 기억의 꿈과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이거든요. 기억 꿈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바로 기억 꿈입니다. 기억 꿈의 내용 한번 봅시다. 한림은 나를 모르시나이까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대사에서 치는 내가 바로 인향이 되는 거지. 인양이 이제 한림 앞에 나와서 한림 나 모르겠어요. 첩은 이거는 여러분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지.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신천동에 가서 죽은 인양 저의 혼맥입니다. 인양은 죽은 사람이구나. 죽음 유유 미안해요.
너무 장난스러웠나? 안 돼, 실제로 이렇게 할 거야. 홈백에 여기서 죽은 사람이다. 죽음 유유.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홈백이로서이다. 가련한 홈백이 의지할 것도 없고 위로할 줄 사람도 없사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더니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 귀신되고 인양이 귀신되고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 인양이 귀신되고 느낀 감정심리 태도는 슬픔입니다. 근데 어때요? 죽어서 굉장히 슬펐는데 한림의 덕택으로 충문까지 읽어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시니 귀신이라도 어찌 은혜를 모르실까. 제문의 하사하기. 여러분 충문과 제문 두 가지 글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전부 뭐냐면은 여러분 제사 때 쓰는 글입니다. 제사 때 쓰는 글.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써요? 제사 때 쓰는 글이면 어떤 내용이겠어?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충문과 제문이 나오는데 전부 어떤 제사, 영혼을 위해서 쓰는 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글에 충문과 제문, 아무튼 이제 제문에 쓰여 있던 내용이 제시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 때 귀신이라 써 있었어. 뭐 했었죠? 인양이 죽고 귀신이 돼서 굉장히 슬펐는데 한림이 이 인양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제사를 할 때 쓰는 글을 써준 거야. 근데 그 글에 써있는 내용이 뭐였다고요? 죽은 귀신. 이거 인양 말하는 거죠? 인양이라도 한림 때 귀신이다. 너는 죽은 귀신이면 우리 집 귀신이야. 그치? 여성에게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귀신이야. 너는 왜? 너는 우리 집 귀신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죽은 영혼이지만 그렇지 결혼을 인정하고 자기네 집 일원으로 받아들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귀신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너무 은혜를 다 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은혜를 느끼고요. 하해 바다와 같은 여러분 그렇지 인양 바다와 같은 한림의 덕택을 입고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구구절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첩이 전생에 죄가 중하여 모친을 이별했습니다. 모친이라는 인물 나왔죠. 계모의 누명을 쓰고 보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계모 모티프 쓰였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보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기 문제의 내용.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면은 인양의 과거 사정이 인양의 입을 통해서 쭉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만 한번 정리해볼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새어머니가 왔는데 새어머니가 나한테 누명을 쓰여서 나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철천지한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풀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주님이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명찰하다는 밝고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밝고 현명하신 성주님이라는 사람을 만나 원수를 갚았답니다. 야 원수를 갚았다는 건 뭐야? 계모가 어떻게든 응징을 당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양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죽인 계모가 되겠지. 근데 원수를 갚았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성주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계모를 계모는 응징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과거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그래 성주님도 나왔고 한림 너는 어떤 역할이었어? 한림 너는 훌륭하게 돌아와서 원혼 나를 말하는 거죠. 인양 이 인양이 나의 원혼을 위로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제 한이 없어. 즐거워. 자,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든. 지금 어때요? 부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를 부활시키고 싶잖아? 그럼 뭐 하래요? 하늘께 축수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축수는 뭐냐면은 축수는 두 손을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손을 언제 주로 봅니까? 맞아.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 때. 즉 하늘에 기도를 올려달라는 거야. 나를 재생하고 싶거든. 즉 나를 부활시키고 싶으면 하늘에 기도를 올려주세요. 라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의 꿈은 여러분 길게 나왔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때? 당신이 귀신이지만 나와 결혼을 약속해줘서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나는 옛날에 계모의 누명을 써서 죽었지만 성주님이라는 밝고 현명한 사람이 계모를 응징해줬어요. 내가 만약 나를 살리고 싶어요. 저를 재생시키고 싶다면은 하늘에 기도를 올려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이 꿈에서 쭉 전달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억의 꿈 내용 봤고요. 니은의 꿈도 우리 한번 가볼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니은의 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니은 꿈. 니은 꿈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위에 이만큼이겠죠? 여러분 요거를 니은 꿈의 내용으로 볼게요. 또 똑같아. 기억처럼 그 죽은 인양의 귀신이 나타나서 계속 뭔가 전달해주고 있어. 오늘 정성하심을 하늘이 감동하였다. 아까 뭐야? 아까 축원해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축수해달라 그랬지. 실제로 어때? 남자 주인공 한림이 축수 기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기도 올려줘서 하늘이 감동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환생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살아나지 뭔가 또 절차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봅시다. 한림은 명일,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림씨 내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 지칭하는 표현이 나왔죠? 이 약물을 가지고 신천동이라는 장소로 와주세요. 이 약물은 뭐다? 옥황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입니다. 아이고, 여기 뭐지? 꿈속에서 뭔가 약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약병이 뭐예요? 옥황상제가 주신 회생수, 사람 살아나게 하는 어떤 물이겠죠. 하고 일어나 두 번째라고 나가니 꿈이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그렇죠. 오늘 축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드디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이 약물 가지고 신천동으로 와주세요. 하고 꿈을 깼는데 여러분 약병, 실제로 꿈에서 받았던 약병은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 받은 약병이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억, 니은 두 개의 꿈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우리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그래 이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도 하나만 더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은 또 두 번째 제문을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느 부분이냐면 A 다음 줄 한번 보세요. A 다음 줄. 자, 이제 회생수 가지고 그 신천동 가서 제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제사인 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문.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문,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문의 내용은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요만큼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유세차 모년모일의 감소고 진짜 이렇게 읽는데 실제로 이렇게 읽고 여러분 요 표현 유세차 모년모일 감소고 요건 여러분 제문에 쓰이는 어떤 시작하는 형식입니다. 제사 쓸 때 글을 쓰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유세차 모년모일에 뭐 돌아가신 할아버님 행복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써요.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문의 시작 형식인 걸 혹시 알아두시면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세차 모년모일 이거 익숙해 주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한림은 옥황상제전에 일배주 술로 축원. 아까 말했듯이 뭔가 기도를 올렸다 그랬죠. 불쌍하온 김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오시면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 동락으로 지내겠다. 미진하다의 뜻은 뭐죠? 미진. 다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제문. 아까도 제문 나왔었죠. 지금 두 번째 제문. 제사 쓸 때 쓰는 글.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공 한림은 자신과 인향의 인연을 미진한 인연, 즉 완성하지 못한 인연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싶대? 100년 동안 100년 동안 함께 하겠다. 그렇죠.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은 반드시 회생케 해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한 내용인가? 문제의 정답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1번 한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의 정답 여러분 5번이었죠. 한림은 제문을 통해서 제문이 총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제사 쓸 때 쓰는 글이었죠. 제문을 통해 인양과의 연분을 이어가지겠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방금 본 두 번째 제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인양과의 인연은 미진합니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님이께서 살려주신다면 100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이 인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인연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보기를 나중에 봤는데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이 풀 때는 보기부터 보고 푸는 것도 추천드려요. 보기 내용 간단히 보면은 그렇죠. 세 번째 줄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이 계모 모티프가 이 작품에 들어있다. 계모가 전초의 소생을 괴롭히고 갈등시키는 내용.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결혼해야 되는데 장애가 발생해. 혼사 장애 모티프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글에는 그렇죠. 계모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자꾸만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과정. 계모 모티프, 혼사 장애 모티프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게 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정답 한번 구성해봐야죠.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죠. 한림이 인양에게 제물, 제사 지낼 때 음식 같은 걸 제물이라고 해요. 한림이 인양에게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인양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양의 혼인의 전제 조건이 되면 알 수 있고 그거를 뜻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참이됐습니다. 여러분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한은 언제 풀렸어?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한 이미 풀렸어요. 이거는 한림이 아니라 그 성주님, 명찰하신 성주님이 이미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 1번 선지는 뭐라고 했어요? 계모의 원한을 해결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이미 풀렸어요. 살아나야 결혼을 완성시킬 수 있겠지. 이들이 지금 혼사 장애가 뭐야? 신부, 그러니까 인향이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혼사 장애,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살리는 게 전제 조건이지 이 인양의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원한을 푸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적으로 이미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이번에 1번 정답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두 꿈의 내용이었죠? 우리 꿈의 내용 첫 번째 꿈에서는요 하늘에 기도 올려주면 저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요 하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약병을 가지고 이 회생수를 가지고 제사 지내러 와주세요 였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니은에서 인양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를 한림에게 전달하고 있다. 뭐 전달했죠? 전달한 물건 뭐였죠? 회생수.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약병이 있었죠. 근데 회생수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할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 살릴 수 있는 약병이지. 이 약병은 저의 분신이에요. 이런 게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뭔가 전달을 받았지만 인향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징표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를 또 찾으셨다면 정답도 구성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마지막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A 부분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A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읽으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읽으면 좋아 보인다니. 잘 봐요. 낙낙장송, 이거는 소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소나무는 희색을 띠어 한림을 반기는 것 같아. 근데 이 희가 여러분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 소나무는 기쁜 기운을 띠어서 한림을 반기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볼게. 상간의 부견세는 어때요? 한림을 부르는 듯합니다. 또 똑같이 어떤 서술이야? 비금주수는 어때요? 비금주수가 뭐냐면 산짐승, 날짐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날아다니는 동물, 육상 동물 다 이렇게 비금주수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어때요? 동물들은 모두 다 임을 보고 환영하는 듯 하더라. 자, 그러면 A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써 있어? 얘는 자연물이고, 꺽쇠를 친 건 여러분 자연물이고, 우리 밑에 물결을 친 거는요. 전부 다 긍정적 반응 아닙니까? 물론 두견새가 부르는 건 좀 애매하긴 해. 근데 나머지는 너무 어때요? 반기고 있어. 환영하고 있어. 자, 이 자연물들이 전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회생수 받고 인형을 살리려고 심천동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 자, 그럼 어때? 여주인공이 살아나기 직전에 묘사해 준 게 뭐야? 이런 갖가지 자연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대. 그럼 예상되는 내용은요? 여주인공 살아나겠구나. 뒤에 지금 긍정적인 좋은 내용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 인형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인형의 부활이 어때요? 지금 그 성격이 짐작하게 된다. 다 뭐라 했었죠?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을.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문제 쭉 살펴봤는데, 살펴볼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지문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다음 지문, 이전 지문에서 제문, 제사 지낼 때 쓰는 글, 이거에 대한 정답 선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사수능 때 6월, 9월 모의고사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글 속에 글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소설 속에 글이 있는 거야. 그럼 그 글은 뭐예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방금 봤던 제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유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글 속에 글에 있는 정보를 묻는 문제가 이사수능에서 그렇지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실 문제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제문의 내용이 정답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글 속의 글, 고전 소설을 읽고 있는데 글 속에 글이 나와, 막 편지 같은 글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문제도 뭐였어? 제문에 쓰여 있던 내용을 가지고 사실확인을 하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요거 글 속에 글이 나온다? 이 글에 있는 내용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해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설명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번엔 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5에서 8번 네 문제. 역시 우리 8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가 지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뭔가 한자 어휘도 많고 상황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역시 정답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쵸. 글을 읽고 내용을 구성하고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냥 그거는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내신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까지 신경 써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그걸 이제 문제와 맞춰보는 연습들 항상 잘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시간 내에 잘 하신다면 적어도 국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은 일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래. 정석적인 풀이인 보기부터 일단 읽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 8번 문제로 잠깐 점프해서 보기에서 이 소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불교 소래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불교적인 이야기에 적성의전은 소설 형태로 제시되는 과정에서 유교적인 덕목이 효행이 강조되었다.
효를 실천. 그렇지.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효를 실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플러스 유교의 효. 그리고 대결 구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대결 구도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인 것 같아요. 다음 줄을 보면 형제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대결 구도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론 시간에 뭐였었죠? 주로 한쪽이 악인, 한쪽이 선인, 나쁜 하나의 형제, 착한 하나의 형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교적인 효,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효가 강조되어 있고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시 이것도 여러분 앞부분에 상황 파악하는 연습 좀 해볼게요. 이걸 잘 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은 서방세계입니다. 속객이 어찌 오셨습니까? 속객이라는 인물 나오고 있죠. 하나 인물을 체크합니다. 속객은 속세의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방세계라는 장소,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속세의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배경치익이 있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세계가 약간 불교의 이상, 뭔가 불교의 천상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몰라도 돼. 그냥 이 장소에 속세의 손님이 어찌 오셨습니까? 찾아오기 힘든 장소라는 걸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자 성의가 공손히 대답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서방세계를 찾아온 손님은 성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의에 대해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저는 안평국 사람입니다. 천성근불 보탑존자, 이것도 역시 인물로 처리할게요. 일단은 천성근불 보탑존자라는 인물을 뵈러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문 목적이 되는 거죠. 천성근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화상이 답해서 말하기를, 자, 구별 이제 완벽히 말해졌습니다. 성의라는 사람과 화상이라는 사람의 대화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대화 내용을 채워가시면 되시죠. 아이고, 속세의 손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 천성근불 보탑존자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들려주는 말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부르는 말이 많네요. 천성근불 보탑존자를 금강천불대사라고도 부르나 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이곳에 들어왔으니 인간의 육신으로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이쪽이 약간 불교적 어떤 저승세계인가? 불교적인 어떤 천상세계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계속해서 볼게요. 정성을 가히 알겠습니다. 인간이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인간이 오기 힘든 곳인데 너의 정성을 알겠다. 너 되게 정성 들여서 왔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대 정성을 신령들이 감동하구나. 너 정성 들여서 여기 온 거 모두가 감동스러워. 하지만 어때?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마음이 부정하면은 대사. 이 대사는 아까 말했던 금강천불 대사겠죠? 아까 뭐였어? 이 대사를 보는 게 주인공 성의의 방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되게 정성 들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기 힘든 곳인데 네가 정성 들여서 여기 왔네. 그 정성은 되게 감동인데 너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대사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다? 물러가서 7일을 재개한 후에 대사를 보아라. 7일을 재개한 후. 재개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데 정보는 뭐야? 7일 기다리라는 말이죠. 7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대사를 보러 와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왔으면 7일 정도 기다리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의가 슬프게 계속 강조하죠. 감정심리 태도에 대한 서술. 자, 7일 기다리라는 말의 성의의 반응은 슬픔입니다. 아니 7일을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지? 하면서 이제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럼 읽었을 때 발견하셨나요? 왜 7일을 기다리는 게 슬픈 일이죠? 좋아요. 그럴 수 있어. 약간 느낌을 보셨어. 왜 7일 기다리는 게 슬픈 일이냐면 어머니 약을 봐.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7일이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아 그래.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슬프다. 나 7일 못 기다린다. 왜 슬픈 거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화상이 야 7일 얘기해라. 그러니까 성우가 아 슬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슬픈지 아직 우리가 왜 슬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슬픔의 이유를 찾아봅시다. 하거든요. 성의가 슬프기.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 태도나 서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슬프지? 이러한 어떤 고민을 하게 하고 뒤를 얘기하니까. 계속 볼게요. 소자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성의가 자신을 낮추고 있죠. 무병광해를 주의해요. 무병광해 아주 넓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막 떠다니면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여기에 왔어요. 어찌 물러가서 7일을 머물러 있겠습니까? 난 7일을 머무를 수 없다. 계속해서 궁금하죠. 왜 7일, 일주일 별거 아니지 않나? 왜 일주일을 자꾸 머물 수 없다는 거지? 계속 해볼게요. 바라본데 스님은 이것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화상을 말하는 거겠죠? 스님, 화상님 살펴주세요. 일각이 상추 같은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일각이 상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일각이 여상추, 일각이 상추. 미안해요. 일각이라는 시간은 15분이거든요. 상추는 3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때? 15분이 3년 같다. 나 못 기다린다. 기다릴 수가 없다. 일각이 여상추, 일각이 상추라고 나오지만 일각이 여상추라고도 많이 나온다. 일각이 여상추. 나한테 15분이 지금 3년 같다. 자, 어때요?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자살해봐. 죽어버리겠다. 이곳에서 죽어서 사부의 어여쁜 여기심, 사부가 날 죽으면 사부가 나를 어여삐 봐주시겠지? 그런 거라도 바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부가 누굴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부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스님, 화상인지 아니면 만나러 보러 온 그 누구죠? 그 금강존자인지 아니면 실제 자신의 오랜 사부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부 체크해두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한이 화상이 말하길 이곳을 한번 보면 삼재팔란이 소멸됩니다.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각종 재난을 말해요. 너 이곳에 오게 돼서 이걸 딱 보면은 각종 재난이 없어져. 귀객의 효성 중요한 부분이지. 자, 성의의 방문 목적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효를 얘기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너의 효성, 너의 효가 창천의 이제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너의 효성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정보가 소개됩니다. 자길은 시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죠. 어제라는 뜻입니다. 어제 존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찾는 그분이죠. 성의가 만나러 온 사람. 존자가 분부하시되 명일은 아까 했죠.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라는 놈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는 즉시 아뢰어라. 성이 누구였어? 성이 안평국 사람이라. 이게 아마 성의인가?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더니 어때? 그거 너 말하는 게 맞다. 성이 너를 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 7일 못 기다려요. 이러니까 어제 그러고 보니까 어제 존자님이 오늘 뭐 누구 온다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땐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7일 기다리지 않고 만나게 해주겠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지 않고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제 좀 중요한 정보 하나만 더 좀 뽑아봅시다. 예. 그래, A 부분을 잘 보세요. A 부분. 그래, 드디어 방문 목적인 그 존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존자를 만나게 되었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약을 주면서 하는 말. 이 약은 인형주라는 약이다. 바삐 돌아가서 모환을 구하라. 이 모환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병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효심이라고 했더니 어머니 병 구할 약까지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하고 높은 사람들도 7일 안 기다려주고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못 찾으셨어도
뒤에 이제 성희가 형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되게 불쌍하게 되잖아. 거기서 계속 어머님은 나으실 수 있을까? 형이 약 전해줄까? 형이 약 안 전해주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여기 왔던 방문 목적이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효성이다. 그렇죠.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이게 바로 유교적인 효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정보들을 자꾸 구성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 이게 또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짧아요. 너는 본디 가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계는 이제 인간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약간 영웅소설이 중요한 내용처럼 되는 거야. 너는 원래 인간이 아니야. 뭘 했어요? 전생에 뭘 했어요? 너는 전생에 묘일성신과 혐의가 있었어. 묘일성신이라는 천상계 인물과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어때요? 금생, 이번 생에 그 사이가 안 좋던 그 신선이랑 형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 뭐라고요? 너는 원래 인간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천상의 존재였는데 네가 천상의 존재일 때 묘일성신이라는 다른 천상의 존재와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번 생에 어떻게? 둘을 형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화해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필경에 반드시 두 형제의 원한을 푸는 거야. 사실 보면 전생에서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어떤 신선 같은 인물들, 두 어떤 천상계의 인물들이 이번 생에서는 인간 형제로 태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갈등을 겪겠지만 이 높은 사람이 앞날을 예시해 주는데 너희들 반드시 화해할 수 있을 거야. 원한을 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앞날을 이제 예시해 주는 거죠. 앞날을 이제 예지해 주고 있고 예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숨은 진실 정도를 알려주고 있죠. 숨은 과거를 알려주고 앞날을 이제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예.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이런 정보들을 자꾸 찾으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좀 볼까요? 일영준, 약이었죠? 어머니의 병을 구할 약이었죠.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인은 왕위를 이어받는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이에게 공격을 당해서 일영준을 빼앗기고 눈이 먼다. 저런 장님이 되었네. 내가 너무 슬픈 얘기를 너무 기계적으로 했네요. 네, 저런 장님이 되었답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어때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머니, 그렇지, 얘네 왕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왕비일 거 아니야. 왕비가 지금 아픈 병을 구할 수 있다. 왕비의 아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왕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왕이 계승해서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때? 내 동생이 어머니 고칠 약을 구해왔네. 자기가 이제 왕 못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움을 느낀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을 당수를 내려쳐서 공격을 하고 약을 빼앗고 눈까지 멀게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략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살펴보고 이제 문제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일단 인물들을 딱딱딱 두고 계속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으로 내용들을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자어이나 이런 게 익숙하다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겠지만 여러분 한자어이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맥락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도 어떤 정보를 구성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죠. 보탁종자는 성희가 찾아올 것이라고, 정확히는 성희를 안평국 왕자라고 말했지. 안평국 왕자가 찾아올 것이야. 나한테 바로 보고하도록 화상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정답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A는 봤고요. B 한번 볼까? B만 보고 이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B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A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게 B입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교재팀! 미안해요. 교재팀 목동에 있는데 들리지 않겠죠. 아무튼 볼게요. B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어때? 얘 형한테 배신당해서 약 뺏기고 장님 됐잖아. 그래가지고 막 바다 떠다니다가 간신히 바위 하나 붙잡고 한탄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형이라고 나오고 있죠. 형이 오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량할 수 있지? 이렇게 죄가 없는 나를 파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나를 파도 중에 귀신이 되게 만들 수 있지? 나를 어떻게 이 지경이 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데 얼굴을 알지 못하겠죠. 왜? 장님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옆에 와도 눈을 못 떠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걱정하는 건 어머니 병 고칠 수 있을까? 형이 약 가져갔는데 어머니 고치는데 쓰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궁금한 거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에요. 원통하다는 말이죠. 우리 인자하신 어머니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약 늦게 받아서 돌아가시면 어떡해? 하고 계속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문제와 관련된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자. 잘 봐요. 세 번째 줄. 찌통탄치 아니하리요.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말 있잖아. 근데 잘 봐. 이거 소술자리 편집자 논평 맞아요? 야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마. 내가 왜 갑자기 맞아요 물어봤겠어요? 틀리니까. 그렇지. 왜 아니야? 이거 사건에 대해서 통탄하다, 정말 슬프다라고 소술자가 감정 표출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니죠? 대사 부분에 있어요. 네. 여러분 서술자 개입은 서술자의 서술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자 개입 같은 걸 뭐뭐 하지 아니하려 뭐뭐 하냐 나오면 서술자 개입이 하나 큰일 나요. 이 부분은 성이라는 극중 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인물이 말하는 거지 서술자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서술자가 갑자기 서술 부분에서 인내야 서술자 개입이지. 이 부분은 성이라는 인물의 대사이거든요. 서술자 개입이 아니야.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 항상 문제 낼 거야. 애들이 그냥 형태만 외우는지 진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함정 섞으면 되거든.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신틱하지만 한 번 물어봤고요. 자 보세요. 이제 A, B 6번 문제 우리 풀 수 있게 됩니다.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냐? 3번이었네. 그렇죠. A에서 어그치 존자가 숨겨진 과거와 미래의 일을 살짝 얘기해 주죠. 너는 전생에 어떤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 묘일성신이라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그래서 이번 생에 너희들 형제로 태어났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B에서는 어때? B에서 보면 형은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형 때문에 어머니 죽는 거 아니야? 굉장히 어떤 악연을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이 전세에서 이어진 악연, 즉 전세의 묘일성신에서의 악연이 지금 현재 형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3번 정답 찾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7번 기억 미음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얘기. 그렇지. 좀 재밌는 거 기억 미음이 좀 더 어때? 소리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보면 공통점이 뭔지도 좀 파악하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소리가 처량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나 이대로 죽게 생겼네 했는데 막 까마귀같이 오작은 여러분 까마귀같이를 말합니다. 까마귀같이 까마귀같이가 막 손에 느껴져. 그래서 보니까 과일 이거라도 먹자. 실과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 이거 딱 떠내려가서 죽겠다 했는데 뭔가 막 대나무 소리가 들려. 뭐지? 그래서 어때요? 그 대나무 소리를 따라서 피리를 만들어서 그냥 쭉 보는 겁니다. 나 뒤져요. 미안해요. 나 너무 슬퍼요. 야, 근데 이 피리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렇지. 그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이제 더듬어서 피리 만들어서 불고 있는데 소리가 처량하다. 지금 성애가 겪고 있는 성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담는 소리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눈도 멀어가지고 지금 까마귀같이 만져서 그냥 과일이나 조금 주워 먹고 뭐 대나무 소리인가? 이거라도 만들어서 불어야지 하는데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그 상황을 문제는 뭐라고 보고 있었죠? 아니 보면 되게 웃겨. 자신의 피리 보는 재능이 탐을 갑자기 난 피리 재능 중이야? 천상계 알리는 신호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성의의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어떤 피리 연주였지 피리를 잘 걸고 그거를 천상계 알리는 신호다라고 볼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피리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물을 만나서 약간 살아나겠구나라는 느낌이 왔죠. 마지막에 그 호 모시기였죠. 미안해, 호 모시기가 왔었잖아요. 아니 그래 확실하게 한 거야. 마지막에 갑자기 인물 등장하잖아. 중국에 그렇지.
중국의 호마령이라고 하는 대사. 그렇죠. 중국이 호씨가 나타나서 어유 이 피리 소리 들고 야 저거 장난 아닌데 거의 무슨 뭐 신선이 막 부는 소리 같은데 신선포마가 부는 소리 같은데 해가지고 이 성의를 발견하고 결국 성의를 치료하고 살려주는 뒤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살펴봤고 이제 7번 문제도 살펴보고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문제도 내용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답을 쉽게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었죠. 천안해국 중성의 서낙을 볼 수 있는 존자, 성의가 사실 방문한 목적이었죠. 서역세계를 방문한 목적이었죠. 존자 만나려고.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런 말 없었어요.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존자는 일단 부정하면 만날 수가 없어. 그거 어떤 룰 같은 거고 존자가 딱 성의가 부정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찍어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역시 4번으로 구성할 수 있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좀 길게 말했지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이론들도 중요해. 아 이게 뭔가 형제간의 갈등, 가족 갈등 소설이구나. 누군 나쁜 놈이고 누군 착한 놈이구나. 우리가 배운 이론이었지. 아 사랑 소설, 결혼 소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 실현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에 집어 던져졌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 내용 구성을 하는 게 그래도 이 모의고사 소설 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항상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인물들에 쌓이는 이야기들을 뭔가 화살표나 직선이나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면서 읽잖아요. 굳이 안 그려도 돼. 머릿속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항상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늘 서술하지만 어떤 감정이나 심리 태도에 관련된 서술을 내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러면서 저 말에 왜 슬퍼하는 거지? 저 말이 그렇게 웃긴 말인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딱 잡아놓고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반응 같은 것들을 잘 살피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내용을 구성하기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고전에서는 어휘라던가 한자 어휘라던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익혀지면 더 쉬워지긴 해요. 예. 근데 또 지금 출제하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니들 한자 공부 안 하지? 하고 이제 진짜 필요한 용어는 용어 설명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맥락상이나 문맥상에서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문을 볼 때 이거 자주 쓰이는 단어였는데? 라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역시 한자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통해서 뜻을 찾고 정리해 두는 것도 꽤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안 해도 돼. 내년 수능특강에 나오는 거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고전은 그 중에 하나 나오니까 내년 수능특강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 시험 범위에 있는 고전 수준만 열심히 하면 돼. 좋습니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김 빠진 얘기를 해줬죠. 열심히 수업했는데 정말 잘한대. 약간 이렇게 김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너무 부담을 느낄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좀 그냥 약간 쉽게 재밌게도 풀 수 있는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그래도 조금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진 않긴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이제 보시면은 이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근데 어때? 잠깐만 보여줄게. 채공이랑 장필성이 혼인을 약속한 사이네. 여기서 이론 배운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인이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김진사라는 인물과 허판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돈을 주는 거. 채공을 허판서에 첩으로 드리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받는다. 오! 뭐야? 김진사가 지금 채공을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맞아, 김진사 아버지예요. 김진사는 채공의 아버지. 자기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허판서라는 사람한테 자기 딸 예뻐요, 결혼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때? 저 벼슬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야, 그럼 채공이 참고 있겠냐? 그렇죠, 여러분. 이 고전 소설에서 이 을이라는 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남녀 간의 의리도 마찬가지. 먼저 이 혼인 약속을 했잖아. 최고는 나 싫어 도망치게 되겠지. 아주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 인물들을 위주로 파악하지만 우리가 또 배운 이론 내용 넣으면은 이제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별로가 아니고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그래도 요거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요거는 꽤 좀 풀어볼 만한 상황 파악하는 연습하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허락 때문에 이것도 같이 풀어보면 좋았겠지만 여러분이 네 번째 질문은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제가 앞부분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구성해 나가면서 네 번째 질문 한번 풀어드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예. 파이팅.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개인은 독서 수업 힘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